야단 보따리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옛날 충청도 유서 깊은 마을에 천년 전부터 내려오던 전설이 하나 있었습니다. 천년 전 마을 앞 호수에 처녀가 억울하게 빠져 죽은 후로 백호가 나타난다는 전설이었지요. 그리고 백호는 처녀를 겁탈한 사람들을 물고 갔다는 전설이었습니다. 오래된 전설이었지만 지금까지 어르신들을 통해 전해 내려오고 있었지요. 안 가면 안 돼? 이번에 장사만 잘 되면 우리 혼례를 올릴 수 있어. 그러니 조금만 참고 기다려줘. 마을 처녀 총각 연화와 수원은 서로 사랑하는 사이였습니다. 그들은 어려서부터 솜꽃놀이 하면서 같이 자란 남매 같은 연인이었지요. 오라버니하고 떨어지기 싫단 말이야. 이번에 장사만 잘 되면 장터에 작은 상점 하나 얻고 우리 혼인해서 같이 살자. 그럼 오랫동안 떨어져 있는 일은 없을 거야. 수원은 이곳저곳 떠도는 장돌뱅이였는데 장사를 떠나기 전 연화를 달래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연화는 수원과 떨어지기 싫어 투정을 부렸지요. 아이고 우리 이쁜이 투정도 귀엽지. 이번을 끝으로 멀리 가는 일은 없을 거야. 그러니 꾹 참고 기다려줄 수 있지. 수원은 떠나기 전 연화를 가슴으로 꼭 안아주었습니다. 빨리 와야 해. 알았지? 알았어, 최대한 빨리 돌아올게. 수원은 울고 있는 연화를 뒤로하고 장터로 향했습니다. 그는 가다 말고 수차례나 연화를 뒤돌아보았지요. 그럴 때마다 연화는 수원을 향해 손을 흔들어 주었습니다. 빨리 와야 해, 오라버니. 한편 관아에서는 새로 부임한 사또가 아전을 붙들고 새로운 지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보거라 아전, 올해 세곡은 지난해보다 2배로 거두거라. 아이고, 사또 그렇지 않아도 백성들의 원성이 높사옵니다. 그런데 세곡을 2배로 올리면 백성들이 들고 일어날까 두렵습니다요. 그렇게 쫄 보여서야 어디 관아에서 밥이나 먹고 살겠느냐.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당장 내 놈부터 쫓아낼 것이다. 아전은 사또의 지시가 부당함을 알면서도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신이 쫓겨날 판이었지요. 아전은 포졸들을 데리고 장부를 들고 다니며 집집마다 창고를 열어 강제로 곡식을 빼앗아 갔습니다. 굶주린 백성들이 무릎 꿇고 애원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몽둥이질 뿐이었지요. 하이고 이렇게 다 쓸어가 버리면 우린 뭐 먹고 살란 말이오. 그것까지 내 알바가 아니다. 나도 살기 위해 이러는 것이다.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밤이 되면 젊은 안악들이 관아로 불려갔지요. 술시중을 강요받다 거부하면 남편과 아비가 옥에 갇히거나 곤장을 맞아 녹초가 되곤 했습니다. 저런 쳐 죽일 놈들을 보았나. 남의 부인을 데려다가 밤새 실컷 데리고 놀다니. 세상 말세다 말세요. 죽은 귀신들은 뭐하나 몰라. 저런 파렴치한 놈들을 잡아가지 않고. 대들면 강제로 마을에서 쫓아내거나 몽둥이질을 해대니 백성들은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했고 저항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지요. 젊은 안악이 사또의 수청을 거부했는데 다음날 그녀의 서방이 관아로 끌려가 매질을 당해 소달구지에 실려 나왔습니다. 이러다 마을 사람들이 죄다 굶어서 죽거나 매 맞아 죽겠구만. 저자들에게 저주라도 거는 구판이라도 버려야 하는 것 아니오. 이거 원 무서워서 어찌 살겠소. 영감, 백성들의 원성이 너무 높소. 이제 좀 자중하는 게 좋지 않겠소? 어허, 어째 부인이 관 일에 콩나라 판나라 하는 것이오. 그깟 백성의 원성은 바람이고 내 명은 칼이라. 칼이 언제 바람 앞에 꺾이는 것을 보았소. 아버님, 그깟 하소연쯤 못 대수겠습니까? 한두 놈쯤 죽어나가면 쥐 죽은 듯 조용할 것입니다. 그래, 내가 이 애비 닮아 배포가 크구나. 사내란 자고로 배포가 커야 하느니라. 사또는 부인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악행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초여름날 아침이었지요. 호숫가 커다란 느티나무 아래에는 작은 초가집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집에는 연화라는 처녀가 살고 있었지요. 연화는 마을에서 소문난 미녀였을 뿐만 아니라 성품 또한 맑고 단정했습니다. 바로 장사를 떠난 수원의 정혼녀였지요. 연화야, 요새 마을에 흉흉한 소문이 돈단다. 그러니 항상 조심하거라.
네, 어머니. 저는 물동이만 이고 얼른 돌아올 터이니 걱정 마셔요. 연하가 물동이를 들고 둑길을 걷고 있을 때 관아에서 말을 탄 사내들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녀 앞에서 말을 멈춘 사람은 다름 아닌 사또였지요. 이보거라 개 섞거라. 오호, 이 처녀는 누구더냐? 연하라는 처녀이지요, 사또. 이 고을에서는 제일 곱다고 소문난 처녀입니다. 아니, 이 고을에 저런 미녀가 다 있었단 말이냐? 그렇다면 밤의 연회 때 불러야 하지 않겠느냐? 사또의 눈빛은 이미 탐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연하를 품에 안을 것을 생각하니 무척 흥분이 되었지요. 사또, 저는 이미 정혼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 연회에 참석하는 것은 사양하겠습니다. 연하의 말에 사또는 억지로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속으로 분노가 끓었지요. 내가 아직 뭘 모르는구나. 내 애미애비가 죽는 꼴을 보고 싶지 않다면 내 말을 거역해서는 안 될 것이다. 사또는 헛기침을 하면서 말 타고 가던 길을 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가면서도 연하를 몇 번이나 뒤돌아 보았지요. 이런 마을에 저런 미인이 있었다니. 오늘은 횡재를 한 기분이군 그래. 며칠 후 초여름날 밤 관아 별채에는 잔치상이 차려졌습니다. 상 위에는 소고기, 돼지고기며 백성들이 먹어볼 수도 없는 음식들이 잔뜩 차려져 있었지요. 오늘은 연하 그 처자 부모만 부르게. 네, 알겠습니다요, 사또. 사또는 잔치상을 차려놓고 연하의 부모만 부르라 명했지요. 연하야, 관아에서 우리 내외를 연회에 초대를 다 했구나. 그러니 잠시 다녀오마. 얘야, 문단속을 잘하고 있거라. 누구에게도 문을 열어줘서는 안 된다. 네, 어머니 걱정 말고 다녀오셔요. 두 부부는 집을 나와 관아로 가면서도 무척 의아했습니다. 거참 별일이요. 사또가 우리를 연회에 초대를 다 하다니. 그러게 말이여, 백성들의 원성이 자자한데 우리가 연회에 참석해도 될지 모르겠소. 뭐 우리가 가고 싶어 가겠소. 사또라 오라 해서 가는 것이니 괜찮을 것이요. 연하 부모님은 고개를 갸우뚱하며 관아로 가고 있었지요. 한편 연하는 부모님이 집을 비우자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벽에 먼지를 털고 방바닥을 쓸고 닦았지요. 그렇게 한창 청소를 하고 있었는데 밖에서 말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연하는 누군가 싶어 방문 밖으로 내다보았지요. 아니, 그런데 사또가 말에서 내리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연하는 깜짝 놀라 얼른 방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그리고 호롱불도 껐지요. 어서 문을 열거라. 연하는 너무 무서워 말도 한마디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방 한쪽 구석에 이불을 뒤집어 쓰고 웅크리고 있었지요.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자 사또는 완강한 힘으로 문고리를 뜯어냈습니다. 그리고 그는 방 안으로 불쑥 들어갔지요. 탐욕으로 가득 찬 사또는 이불을 걷어내고 그녀를 탐하기 시작했습니다. 꽃이 피면 꺾이는 것이 당연하다. 내 품에 안기는 것을 복이라 생각하거라. 사또, 제발 이러지 마십시오. 저는 이미 다른 이와 약혼한 몸입니다. 연하는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사또의 힘을 당해낼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밤 희미한 달빛이 방 안을 비추었고 그 달빛 속에서 못다 핀 한 송이 꽃이 꺾이고 말았지요. 한편 연하 부모가 관사에 도착했을 때 아전이 나와 그들을 맞아주었습니다. 이리 오시오. 사또께서는 잠시 일이 있어 늦을 것이오. 그러니 방에 들어가 먼저들 드시구려. 방에 들어가 보니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연하 부모님은 차려진 음식 앞에 앉았지요. 그런데 다른 이들은 안 오는 것이요. 다들 바빠서 못 온다 하니 오늘은 두 분이서만 드시오. 아전이 문 닫고 나가자 방 안에는 두 사람만 남았습니다. 아니, 이런 연애도 다 있는 것이여? 어째 우리 둘만 남겨놓았단 말이여? 그러게 말이요. 참 별일이 왜다. 뭐 일은 사또가 알아서 하는 일이니 우린 차려놓은 음식이나 먹다 갑시다. 여보, 뭔가 꺼림칙하오. 혼자 두고 온 연하가 걱정되는구려. 어서 연하에게 가봅시다. 두 부부는 음식에는 손도 대지 않고 곧바로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러자 연하가 방구석에 처박혀 울고 있었지요. 아니, 얘 연하야, 무슨 일이 있었니?
연하는 고개를 숙이고 말이 없었습니다. 아니 무슨 일인게야 어서 말해 보거라. 연하는 끝까지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며칠 동안 밥도 먹지 않고 한마디 말도 하지 않았지요. 낮에는 집 마당에 서서 멍하니 먼 산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밤이면 이부자리에 누워 눈물로 베개를 적셨지요. 아이고 얘야, 급박던 내 모습은 어디 가고 어쩌다 송장처럼 되어버린 것이니. 내가 어떻게 해주어야 밝은 내 모습이 돌아올 수 있는 거니? 연하 어머니는 연하를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녀는 하나밖에 없는 딸 자식이 영혼이 없고 산 송장처럼 변해버리자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지요. 다음날 새벽 연하는 조용히 방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이른 새벽 풀잎에는 이슬이 맺혀 있었고 갈대는 새벽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지요. 연하는 호숫가 둑길을 따라 걸었습니다. 물결은 고요히 반짝였고 달빛은 아직 호수 위에 걸려 있었지요. 아버지, 어머니, 이 못난 자식을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수원아, 미안해. 그녀는 눈을 감고 물속으로 걸어갔습니다. 발목, 무릎, 허리 그리고 가슴까지 서서히 잠겨갔지요. 그리고 그 순간 갈대 사이로 바람이 세차게 불었습니다. 호수가 물결이 크게 일렁였고 연하는 물속으로 사라져 갔지요. 다음 날 아침 연하가 보이질 않자 부모님들은 연하를 찾아 나섰습니다. 그러다 부모님들은 호숫가에 고스란히 벗어놓은 연하의 신발을 발견했지요. 그런데 신발은 호수 쪽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두 부부는 땅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지요. 그리고 그들의 울음소리는 온 마을에 울려 퍼졌습니다. 아니 이게 뭔 일이오? 어쩌다 연하가 일이 되었단 말이오? 아, 그러게 말이오. 1000년 전부터 이 호수에 처녀가 빠져 죽으면 마을에 재앙이 온다고 하지 않았는가? 큰일 났구만, 큰일 났소. 마을 사람들이 찾아와 연하 부부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아직 피어보지도 못한 한 송이 꽃은 끝내 지고야 말았지요. 마을 사람들은 연하의 시신을 거두어 양지 바른 곳에 묘를 써주었습니다. 한편 멀리 장사를 떠났던 총각 수원은 장돌뱅이들을 통해 연하의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는 그 소식을 듣자마자 짐을 내던지고 한 걸음에 마을로 달려갔지요. 하지만 이미 연하는 싸늘한 주검이 되어 흙 속에 묻힌 뒤였습니다. 아이고 연하야, 이게 다 어떻게 된 일이야? 수원의 울음소리는 온 산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의 울음소리에 꾸벅꾸벅 졸던 부엉이마저도 놀라 자빠질 지경이었지요. 수원은 주먹으로 가슴을 치고 땅을 치며 통곡을 했습니다. 연하의 부모님들도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주저앉아 엉엉 울었지요. 그렇게 해질녘까지 울고 난 수원이 연하 부모님께 물었습니다. 아버님, 그런데 연하가 어찌하여 일이 된 것입니까? 아직 아무도 그 원인을 모른다네. 자네만 있었어도 연하가 절이 되지는 않았을 것이야. 아버지는 수원을 원망이라도 한 듯한 말투로 말했습니다. 수원은 어쩌다 연하가 목숨을 끊었는지 답답해 죽을 지경이었지요. 수원은 비통함을 뒤로하고 연하가 죽었다는 호수의 주변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는 어떠한 것도 발견할 수가 없었지요. 수원은 연하의 죽음을 밝히기 위해 여러 날을 호숫가 주변을 샅샅이 뒤져보았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것도 발견되지가 않았지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수원은 연하를 보고 싶은 그리움이 끝없이 몰려왔습니다. 그의 두 눈은 항상 퉁퉁 부어 있었지요. 그는 연하에 대한 그리움에 그녀와 어려서부터 소꿉장난하던 느티나무 아래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나무뿌리 밑에서 둘만의 비밀 상자를 꺼냈지요. 어려서 소꿉장난하면서 함께 놀았던 그들만의 상자였습니다. 아직도 상자는 남아 있었구나. 그가 상자를 열자 어려서 놀았던 소꿉놀이 도구들이 아직도 남아 있었습니다. 헌데 못 보던 붉은색 옷고름이 하나 들어 있었지요. 이게 뭐지? 이런 건 없었는데. 그 순간 그의 머릿속에 번쩍 스치는 게 있었습니다. 이 상자는 연하와 자신 둘밖에 아는 사람이 없었지요.
헌데 연하가 이곳에 옷고름을 넣었다는 것은 뭔가 자신에게 말하려는 게 있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맞아. 이것은 분명 연하가 내게 남겨놓은 것이야. 그렇다면 연하의 죽음과 이게 무슨 연관이 있는 것은 아닐까? 연하야 내 말을 들을 수 있다면 알려줘. 내가 남긴 이 옷고름이 내 죽음과 연관이 있는 것이야. 수원은 하늘을 보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붉은 옷고름은 흔한 배천이 아니고 아주 고운 비단으로 만들어졌지요. 그리하여 수원은 옷고름을 들고 포목점을 찾아가 물어보았습니다. 어르신 이 옷고름 좀 봐주셔요. 연하가 죽기 전 이것을 제게 일부러 남겨놓은 것 같아요. 포목점 주인은 옷고름을 이리저리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은 분명 사또 관복에 다는 옷고름인데 이것을 어떻게 연하가 가지고 있었을까? 정말요? 이 옷고름이 사또 옷고름이 맞나요? 그래 맞단다. 내가 옷감만 수십 년째 팔고 있는데 이런 거 하나 모르겠니? 그런데 사또 옷고름이 연하 손에 있었다니 뭔 일이 있었던 것이야? 연하가 남겨놓은 사또 옷고름 때문에 수원은 수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사또를 조사해 보기로 했지요. 그는 사또를 본격적으로 조사하기 전 연하의 부모님을 먼저 찾아갔습니다. 아버님, 혹시 연하가 죽기 전에 사또와 무슨 일이 있었나요? 글쎄다. 사또가 초청한 연회에 다녀와 보니 그때부터 연하가 말이 없었단다. 마치 넋나간 사람 같았지. 그 말에 수원은 뭔가 의심쩍은 생각이 들었지요. 그런데 사또는 무슨 일로 아버님을 연회에 초청했단 말입니까? 글쎄다 나도 그것을 모르겠구나. 우리가 관사에 도착했을 때는 우리 내외밖에 없었단다. 수원은 뭔가 조각이 맞춰지는 것 같았습니다. 사또는 연하 부모님들을 연회라는 핑계로 일부러 불러냈고 집에 혼자 남은 연하에게 접근한 것 같았지요. 연하가 남겨놓은 사또의 옷고름은 모든 정황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연하의 죽음과 사또가 연관된 게 틀림없어. 그래서 연하는 내게 사또의 옷고름을 남겨놓은 것이야. 이제 그는 연하와 사또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관아 입구가 보이는 곳에 숨어서 사또의 뒤를 캐기 시작했지요. 그날 이후 그는 숨어서 사또의 행적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미행을 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난 어느 날이었지요. 사또는 외지에서 돌아와 곧장 기방으로 향했습니다. 그러자 그곳에서는 아전이 먼저 와 기다리고 있었지요. 수원은 사또가 들어간 방의 뒤쪽으로 돌아가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쇠곡은 다 거두었는가? 모두 거두었습니다만 연하라는 그 계집에 집만 한 집 남았습죠. 아니, 그 집은 왜 걷지를 않았는가? 그래도 그 계집이 죽은 이유가 사또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그 부모들을 생각해서 이번만큼은 봐주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아니, 이자가 찢어진 입이라고 함부로 놀리는 것이냐? 그년이 어째 나 때문에 죽었다는 것이야? 그래도 그날 사또께서 그년을 범하지만 않았어도 닥치거라. 잔말 말고 그 집도 쇠곡을 2배로 걷거라. 기방에서 흘러나오는 이야기를 듣고 있던 수원은 분노가 끌어올랐습니다. 연하는 사또에게 겁탈을 당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었지요. 수원은 당장이라도 뛰어들어가 사또의 목을 베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분노를 삭히며 완벽한 복수를 하기로 마음먹었지요. 연하야 얼마나 힘들었니? 조금만 기다려줘. 내 너의 원한을 반드시 풀어줄게. 그날 밤 수원은 호수 위로 걸린 달을 보며 다짐 또 다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또에게 어떻게 복수할지 본격적으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지요. 수원은 사실 연하의 억울한 죽음을 밝힐 길은 없었습니다. 사또가 스스로 자복을 하지 않는 한 방법이 없었지요. 그는 이미 고을에서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고 그의 입을 여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1000년 전부터 내려오던 전설 속 백호를 통해 연하가 받은 그 이상의 고통을 사또에게 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법으로 안 되면 전설을 깨우리라. 전설 속의 백호로 심판을 받게 하리라. 그날 밤 수원은 산자락에 있는 오두막집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흰 가죽 조각과 검은 가죽 조각을 이어 붙여 망토처럼 만들었습니다. 멀리서 보면 마치 백호와 같았지요. 또 나무를 깎아 백호 발자국 모양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길가 부드러운 흙에 찍어두면 마치 백호가 나타난 모양이었지요. 이제 준비는 되었으니 슬슬 시작해볼까? 백호의 전설이 이제 심판을 시작하리라. 수원은 아무도 없는 밤을 이용해 마을 입구에 백호 발자국을 남겼습니다. 그러자 다음날 아침부터 마을에서는 난리가 났지요. 아, 이복의 마을에 호랑이가 나타났다네. 나도 백호 발자국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구만. 천년 전 전설이 다시 살아난 게야. 천년 전 호수에 처녀가 빠져 죽으면서 백호가 나타나기 시작했지. 맞아. 연화가 호수에 빠져 죽은 그날부터 이상한 기운이 감돌지 않았는가? 드디어 그녀의 원혼이 우리 마을에 백호를 불러온 것이 틀림없어. 수원은 마을 사람들 틈에서 분위기를 살피고 있었습니다. 이제 마을 사람들은 재앙이 올 것이라면서 모두 두려워했지요. 그리고 며칠 후부터는 백호를 직접 봤다는 사람들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아, 이복에 백호를 직접 봤다는 사람이 나왔네. 그게 정말인가? 그렇다면 정말 큰일이 아닌가? 백호의 전설이 살아났다는 소문은 온 마을에 빠르게 퍼져갔습니다. 그런데 정작 사또의 아들은 그 소문을 비웃었지요. 아니 사람들이 이리도 겁쟁이란 말인가? 천년 전 전설 속 백호가 어딨다고 다들 호들갑을 떠는 것이야. 내 손으로 그놈을 잡아 고을 백성들에게 고기 잔치를 벌여주마. 그래도 도련님 조심해야 하는구만요. 평소 사냥을 좋아하는 사또 아들은 사냥꾼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수원도 그의 백호 사냥단에 지원했지요. 그리고 10여 명의 사냥꾼들은 사또 아들의 통솔 아래 산으로 향했습니다. 그들은 몇 날 며칠 동안 백호를 쫓기 시작했지요. 도련님, 여기 호랑이 발자국이 있습니다. 어디 보자. 호랑이 발자국이 정말이구나. 이제야 재밌어지겠군 그래. 그들은 호랑이 발자국을 따라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호랑이 발자국은 산꼭대기로 향해 있었지요. 도련님, 아픈 전길 낭떠러지구만요. 이곳에서 호랑이 발자국이 멈췄습니다요. 그렇단 말이냐? 그렇다면 벌써 해가 졌으니 오늘은 이곳에서 야영을 하자꾸나. 그리하여 사냥꾼들은 그곳에서 불을 피우고 야영 준비를 하였지요. 그리고 밤이 깊어지자 그들은 깊이 잠들었습니다. 그러자 수원은 살며시 일어나 사냥총과 활을 모두 걷어 숨겨놓았지요. 그리고 그는 미리 숨겨놓은 백호망토를 꺼내 뒤집어 썼습니다. 그렇게 백호로 변장한 수원은 어흥하면서 호랑이 소리를 내기 시작했지요. 백호다, 백호가 나타났다. 사냥꾼들은 허겁지겁 총과 활을 찾았지만 무기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러자 사냥꾼들은 걸음아 나살려라 후다닥 달아났지요. 백호 가죽을 뒤집어 쓴 수원은 사또 아들을 점점 벼랑 끝으로 몰았습니다. 그러자 그는 겁을 잔뜩 집어먹고 백호를 피하려다 천길 낭떠러지 절벽 아래로 떨어졌지요. 그렇게 수원의 첫 번째 복수는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두 번째 복수를 준비했지요. 그날 저녁 머슴은 사또에게 달려가 아들의 죽음을 알렸습니다. 무엇이라? 우리 박현이가 죽었다고. 그렇습니다요. 백호 사냥을 나갔다가 산꼭대기에서 백호를 만났습죠. 그런데 도련님께서 그 녀석을 피하려다 절벽 아래로 떨어졌구만요. 그 말에 사또는 뒷목을 잡고 쓰러졌습니다. 그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잃은 충격으로 쓰러져 며칠 만에야 깨어났지요. 영감 일어나시었소? 박현이, 우리 박현이를 얼른 불러주시오. 사또가 깨어나자마자 죽은 아들을 찾으니 부인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여보 영감, 우리 박현이는 이제 이 세상 사람이 아니요. 기억이 안 나는 것이요? 그럴 리가 없소. 거짓말하지 마시오. 사또는 아들의 죽음을 인정하려 하지 않았지요. 그 시각 마을거리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난리가 나고 있었습니다. 하이고, 이제 재앙이 시작되는구만. 아, 왜 그려? 또 무슨 일이 있는감? 자네는 못 들었는가? 백호가 나타나 사또 아들 박현 도련님을 물어갔다더구만. 아니, 정말 그랬단 말이오. 아, 그렇구만. 근데 어디 그뿐인가?
백호가 사냥총 과알도 모두 가져갔다는 것이야. 백호가 영물은 영물인가 보네. 그런디 말이오, 백호가 박현 도련님만 잡아간 것을 보면 아무래도 뭔가 이상하지 않나? 뭐가 이상하다는 말인가? 연하가 호수에 빠져 죽고 백호가 나왔지 않은가? 그러니까 백호는 연하가 한 맺힌 자를 물어간 게 아니겠느냐 말이야. 그러니까 그 말은 연하를 죽게 한 장본인이 사또 아들이라는 것이야. 그렇지. 천년 전에도 백호는 물에 빠져 죽은 처녀를 겁탈한 자들만 물어갔다 하지 않았는가? 그러니 이번에도 연하를 죽게 한 사람들을 물어가는 게 아니겠느냐 말일세. 듣고 보니 그럴듯하군. 그래. 그럼 연하를 죽게 한 자가 사또 아들이 틀림없구만. 한편 사또는 아들을 물어간 백호를 잡기 위해 관아에 있는 포졸 총동원령을 내렸습니다. 영감 꼭 사냥을 가셔야 하겠소. 전문 포수들도 죄다 혼비백산이 되어 도망쳐왔다 하더이다. 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잡아갔소. 어찌 아비로서 가만히 있을 수가 있단 말이요. 이게 다 인과응보요. 당신의 부도덕한 악행 때문에 하늘이 노한 거란 말이요. 듣기 싫소. 무슨 말을 그리 하는 것이요. 내 이번에 반드시 이놈을 잡아 아들의 원혼을 풀어줄 것이요. 사또는 검과 활을 챙겨 관아로 향했습니다. 준비는 모두 되었느냐? 그렇습니다, 사또. 사또는 수십 명의 포졸들을 데리고 산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사또, 포수들 없이도 괜찮으시겠는지요? 그놈들은 겁쟁이들이 아니냐? 한번 보고 겁먹다니 그런 놈들은 있으나 마나다. 그들은 백호를 잡겠다며 깊은 산 속으로 계속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비가 쉬지도 않고 내리기 시작했지요. 사또, 아무래도 산을 내려가야 할 것 같습니다. 비를 너무 많이 맞아 포졸들이 모두 지쳐 꼼짝을 못하고 있습니다요. 뭔 소리냐? 이까짓 것도 하나 못 견딘단 말이냐? 일단 내려가 휴식을 취한 뒤 비가 멈춘 후 다시 오면 어떻겠습니까요? 비 때문에 모두 지쳐 쓰러질 지경에 이르자 사또는 하는 수 없이 하산을 명령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서둘러 산을 내려왔지요. 아니 그런데 이건 또 무슨 일이랍니까? 뭔 소리냐? 알아듣게 말해보거라. 저 그러니까 그게 백호가 마님을 물어갔습니다요. 백호가 부인을 물어갔다는 말에 사또는 또 정신이 혼미해졌습니다. 그는 결국 쓰러져 의식을 잃었지요. 내일쯤이면 깨어날 것이니 너무 염려 마시게. 알겠습니다요, 의원나리. 사또는 이틀 후 의식이 돌아왔습니다. 정말로 백호가 내 부인을 물어간 게 맞느냐? 사또는 눈을 뜨자마자 백호에 대해서 물었지요. 그렇습니다요. 비가 내리기 전날 갑자기 마님이 사라져 찾아보았는데 마당에 백호 발자국이 여기저기 남아 있었구만요. 그 후로 비가 와서 발자국이 모두 씻겨 내려갔습니다요. 사또는 또다시 혼절의 의식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 되어서야 다시 깨어났지요. 하이고 이를 어째 백호가 이젠 사또마님도 잡아갔다 하네. 아, 틀림없어. 연하 죽음에 사또 집안이 연관된 게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사또 식구들만 잡아가느냔 말이야. 마을 사람들 속에는 수원도 있었습니다. 연하야 조금만 더 기다려줘. 이제 마지막 하나만 남았다. 이번 일만 끝나면 내게로 갈게. 그곳에서 우리 행복하자. 수원은 연하를 그리워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는 사또가 가족을 잃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먼 발치서 보고 있었지요. 수원은 사또에게 남의 눈에서 눈물을 나게 하면 자신의 눈에서도 눈물이 나는 아픔을 꼭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지막 사또만 처리하면 사랑하는 연화 곁으로 갈 생각이었지요. 사또 아들이 죽고 부인마저 사라지자 마을은 벌집을 쑤신 듯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천년 전 전설이 부활했다며 다들 두려워했지요. 이제 사또는 정신 나간 사람처럼 변해 있었습니다. 그는 밥도 먹지 않고 넋나간 사람처럼 멍하니 앉아있기 일쑤였지요. 그러던 어느 날 사또는 모두가 잠든 깊은 밤이 되어서야 관아에서 나왔습니다. 그날도 사또는 정신이 반쯤 나가 집으로 터벅터벅 걷고 있었지요. 아니 그런데 저 멀리서 희미한 물체가 움직이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정신이 번쩍 든 사또가 두 눈을 부릅뜨고 자세히 보니 저것은 백호가 틀림없었지요. 내 이놈, 개 섞어라.
사또는 곧장 검을 빼어들고 백호를 쫓았습니다. 그러자 백호는 호숫가 쪽으로 달아났지요. 사또는 있는 힘을 다해 백호를 쫓았습니다. 개 서지 못할까? 사또는 죽어라 백호를 쫓았는데 백호가 호수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러자 사또도 생각할 겨를도 없이 검을 빼어들고 호수로 뛰어들었지요. 그리고 그는 발이 땅에 닿지 않을 때까지 백호를 쫓아갔습니다. 그러다 그는 호수 깊은 곳으로 점점 빨려 들어갔지요. 그런데 뭔가가 자신을 물속 깊이 당기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리고 사또는 결국 의식을 잃었지요. 밤이 지나고 아침해가 떠올랐습니다. 호숫가에는 마을 사람들이 잔뜩 나와 있었지요. 하이고 이게 다 뭔 일이다냐. 이번에는 사또하고 수원이 동시에 물에 빠져 죽다니. 아, 사또는 그렇다 치고 수원은 어찌 된 것이야? 아 그러게 말이오. 수원이야 말로 연하 죽은 거는 아무 상관이 없지 않은가. 수원이야말로 착하고 예의 바르고 또 그는 어려서부터 연하밖에 없지 않았는가? 참으로 안 됐구만. 안 됐어 젊은 친구가. 마을 사람들은 사또와 수원의 시신을 건져 묘를 써주었습니다. 헌데 수원은 연하의 묘에 합장을 해주었지요. 평소 서로 죽고 못 사는 것을 너무 잘 아는 마을 사람들은 두 사람을 위해 합장을 해주었습니다. 연하야 저승에서라도 수원과 만나 꼭 행복하거라. 꽃봉오리도 피어보지 못한 불쌍한 우리 아가. 저승에서라도 부디 행복하거라. 이 애미도 곧 따라가마. 연하의 부모님들은 묘지 앞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은 해마다 연하와 수원을 위해 위령제를 열어주었지요. 이제 연하와 수원의 사랑은 또다시 전설이 되었습니다. 억울하게 호수에 빠져 죽은 연하의 혼이 백호를 불러온다는 전설로 이어졌지요. 그리고 그들은 이승에서 못다한 사랑을 저승에서 이루었답니다. 연하가 죽은 후 해마다 호숫가에는 연꽃이 활짝 펴 마을 사람들은 그 꽃을 연하라 불렀습니다. 그렇게 연하의 죽음은 백호를 부르는 전설로 대대손손 이어져 갔지요. 옛말에 민심은 천심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백성의 마음이 곧 하늘의 뜻이고 악행은 결국 하늘의 심판을 받는다는 말이지요. 콩 심은데 콩나고 팥 심은데 팥난다는 말처럼 사또의 악행은 본인뿐만 아니라 처와 자식까지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그러니 사또는 집안의 파국을 스스로 불러온 셈이지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재미있는 이야기가 많으니 다른 영상도 재미있게 봐주세요. 우리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나요? 그럼 여러분 모두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세요.